그나저나 이제 어머니는 어떻게 할 거야? 뭘 어떻게 해? 단물 다 빼먹은 늙은이는 이제 필요 없잖아. 그때처럼 똑같이 하면 돼. 어디 지방 야산에 갖다 버려도 되고, 아니면 찾을 수 없는 섬으로 보내버려도 되고, 그러면 손주 낳으라고 잔소리하는 목소리도 안 들리고 좋지 뭐. 귀연 여사님은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이게 현실인지 악몽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고려장시키려 한다니. 그리고 미숙 씨는 그녀도 같은 운명을 당한 것인가. 아들 부부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귀연 여사님은 급히 비상계단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계단을 내려가다 넘어질 뻔했지만 간신히 버텼습니다. 건물을 빠져나와 정신없이 거리를 걸었습니다.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30을 앞둔 나이에 박귀현 여사님은 최창식을 만났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될 만남이었습니다. 최창식은 별다른 기술 없이 건설 현장을 전전하며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내였습니다. 부모님은 불안정한 직업을 가진 그를 사위로 맞이하는 것에 내심 반대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내미가 저런 사람이랑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러나. 매일 벌어매일 쓰는 사람이랑 평생을 살면 고생만 하다 늙을 텐데. 하지만 최창식의 넉살 좋은 성격과 따뜻한 마음씨는 부모님도 쉽게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귀현 여사님의 부모님께 정성을 다했고 고개를 숙이며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어느 날 귀현 여사님은 몸이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심한 피로감과 현기증이 찾아왔고 병원에 가보니 이미 임신 10주가 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뜻밖의 소식에 당황했지만 그녀는 그것이 운명이라 받아들였습니다. 최창식은 귀현 여사님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나 이제 제대로 할게. 우리 둘이랑 뱃속에 있는 우리 아이. 내가 책임질게. 너 절대 고생시키지 않을 거야. 내가 너랑 아이만 바라보고 성실하게 살 테니까 나랑 결혼해줘. 내가 평생 너랑 우리 아이 책임질게. 내가 먼저 하늘나라 가도 너희들 꼭 지켜볼 거니까 걱정 마. 귀현 여사님은 그의 진심 어린 약속과 뱃속 아이를 생각하며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부모님도 이미 손주가 생긴 상황에서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지 뭐 벌써 아기가 생겼는데 어떡하겠니?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기적처럼 최창식에게 취직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치 뱃속 아이가 효심 깊은 아이라도 되는 듯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에게 일자리를 선물한 것 같았습니다. 최창식은 식품 가공 공장에서 대형 분쇄기를 관리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보, 이거 진짜 큰 운이야. 기계만 지켜보면 돼.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고장만 수리하면 되는 편한 일이래. 그래도 조심해야지. 그런 큰 기계 다루는 거니까 신경 써야 할 것 같은데. 걱정 마. 2인 1조로 움직이는 일이라 안전해. 내가 혼자 일하는 경우는 절대 없을 거야. 귀현 여사님은 만삭의 몸으로도 매일 아침 남편의 출근길을 배웅했습니다. 최창식은 퇴근길에 항상 그녀가 좋아하는 풀빵을 사왔습니다. 자신은 먹지 않고 모두 아내와 뱃속 아이를 위해 양보했습니다. 최창식의 긍정적인 성격은 귀현 여사님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녀가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는 항상 밝은 면을 보게 해주었습니다. 여보, 버스가 왜 이렇게 느리게 가는 거야? 이러다 시어머니께서 기다리실 텐데. 버스가 천천히 가면 우리가 같이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지는 거잖아. 좋은 거 아니야? 바깥 풍경도 더 오래 볼 수 있고. 이런 남편의 태도 덕분에 귀현 여사님도
점차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가난이 고통스러웠지만 그들의 행복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귀연 여사님을 정성껏 대해 주셨고 진정한 시집살이란 무엇인지 모를 정도로 편안한 관계였습니다. 아들은 토실토실한 볼을 가진 건강한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분유를 먹이며 아이를 키웠고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아이를 보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아이는 남자아이답게 한 번 울면 우렁찬 목소리였지만 금방 그치는 순한 기질을 가졌습니다. 최창식은 매일 퇴근 후 아이를 안고 까르르 웃게 만들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며 귀연 여사님은 일회용 카메라로 사진을 찍곤 했습니다. 비록 검소한 살림이었지만 그들의 행복은 넘쳐났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오후 갑자기 집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평소에는 부모님이나 시어머니가 안부 전화를 하실 때만 울리던 전화였습니다. 귀연 여사님이 수화기를 들자 낯선 남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최창식 씨 부인 되십니까? 지금 바로 중앙병원으로 와주셔야 합니다. 공장에서 사고가. 전화를 끊자마자 그녀는 아이를 포대기에 업고 택시를 잡아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어디에도 최창식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간호사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죄송한데요. 공장 사고로 왔다는데 어디 있나요? 간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혹시 분쇄기 사고 환자 보호자세요? 네, 맞아요. 우리 남편이 어디 있죠? 많이 다쳤나요? 간호사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너무 큰 충격받지 마세요. 저희도 이런 사고는 처음이라. 귀연 여사님은 간호사의 표정만 봐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고 숨이 막혔습니다. 안내를 받아 찾아간 곳에서 그녀는 공장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가 전한 소식은 최악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분쇄기가 고장나서 수리 중이었는데 원래는 2인 1조로 작업해야 하는데 다른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혼자서 작업을 하다가 우리 남편이 어디 있어요? 그게 분쇄기 안에 머리를 넣고 수리하던 중에 다른 팀에서 기계가 멈춰 있는 줄 모르고 전원을 넣었습니다. 너무 처참해서 시신을 수습할 수가. 귀연 여사님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등에 업은 아이도 엄마의 울음소리에 따라 울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복도는 그녀와 아이의 비통한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울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은 그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러 번 기절했습니다. 장례식에는 일회용 카메라로 찍은 단 한 장의 사진이 영정으로 놓였습니다. 귀연 여사님은 자책했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시어머니는 며칠간 귀연 여사님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를 위로했습니다. 남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주며 하늘에서도 그들을 지켜볼 거라고 말했습니다. 식욕을 잃은 귀연 여사님에게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고 토하러 화장실에 갈 때도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귀연 여사님은 시어머니의 따뜻함에 감사했지만 자신도 너무 어리고 아팠기에 시어머니의 슬픔을 제대로 돌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가슴 한편에 미안함으로 남았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짐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 집도 정리하고 환기도 시켜야겠구나.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단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에 영문을 몰라 당황했습니다. 아직 남편을 잃은 슬픔이 가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어머님, 혹시 저희 집에서 계속 사시는 건 어떨까요? 어머님 가시면 저 정말 외로울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깊게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가,
이런 말 하기 싫지만 내가 이제 혼자서 애 키우며 평생 사는 건 말이 안 된다. 젊은 사람이 다시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 가는 게 맞아. 귀연 여사님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채보름도 되지 않았는데 이런 말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남편이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님도 시아버님 돌아가시고 혼자 사셨잖아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내가 해봐서 알아. 여자 혼자 자식 키우는 게 얼마나 지옥 같은지. 세상에 나쁜 놈들 천지인데 넌 아직 어려서 모르지. 내가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싫어요. 저는 아들이랑 둘이 잘 살 거예요. 남편이 하늘에서 우릴 지켜준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믿을 건 살아있는 사람이지. 죽은 사람 말을 믿어? 내 아들이 너랑 손주 지켜주고 싶었으면 어떻게든 살아남았겠지. 이제부터 연락도 하지 말고 새 남편감이나 찾아. 귀연 여사님은 시어머니의 냉담한 태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매정하게 굴지 마세요. 우리 모두 서로가 필요해요. 우리 아이는요? 그만. 더 듣기 싫어. 이제 우린 서로 만나지도 연락도 하지 말자. 우리 아들 사진은 내가 가져갈게. 집에 영정 사진이라도 걸어둬야 나중에 치매가 와도 내 아들 얼굴은 기억할 테니. 넌 죽은 사람 붙들고 있지 말고 새 남자 찾아. 그 말을 끝으로 시어머니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갓난아이를 안고 있던 귀연 여사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일한 사진마저 빼앗긴 허망함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며칠 후 귀연 여사님은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아이를 업고 시어머니 집을 찾아갔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시위라도 하듯 대문 앞에 몇 시간이나 앉아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절망한 귀연 여사님은 친정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엄마, 어머님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잘해주시더니 갑자기. 친정어머니는 귀연 여사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니. 하나뿐인 아들을 잃었는데 어쩌면 내가 아들을 닮아서 볼 때마다 더 가슴이 아픈지도 모르지. 그렇게 사랑하는 며느리면 끝까지 품어주셔야지. 어떻게 아들 없는 저한테 나가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죽은 사람 생각하면서 평생 살면 어떡하니. 산 사람은 살아야지. 시어머니도 그런 마음으로 말씀하신 거야. 이제 그만 울어라.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해야지. 귀연 여사님은 시어머니의 매정함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저는 어떻게든 버티기로 결심했습니다.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바라보니 새로운 힘이 솟아났습니다. 주변에서는 재혼을 권유했지만 그녀는 항상 미소로 거절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바람과는 반대로 그녀는 재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시어머니에 대한 일종의 반항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사님은 생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았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없는 그녀에게 가장 만만한 것은 시장에서 나무를 파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고단한 홀로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시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커져갔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다시 연락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거리에서 시어머니와 비슷한 실루엣을 보면 심장이 뛰었지만 다가가 확인할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한 장 없이 오직 기억 속에만 남편의 모습을 간직한 채 그녀는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잘 살아야지. 내가 무너지면 누가 우리 아이를 키우겠어. 그렇게 귀연 여사님은 시어머니와의 관계 단절을 받아들이고
홀로 아이를 키우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녀는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잘 지켜봐. 내가 우리 아이 잘 키울게. 시장 귀퉁이에 자리를 잡은 여사님의 나물 좌파는 초라했습니다. 그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농수산물 시장에서 신선한 나물을 떼어왔습니다. 아직 걸음마도 제대로 떼지 못한 아들은 친정어머니께 맡기고 그녀는 혼자 시장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하루를 보냈습니다. 싱싱한 나물이에요. 오늘 아침에 들어온 거예요. 한 단에 1,000원이에요. 처음에는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쑥스러웠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시장의 다른 상인들은 젊은 과부가 된 그녀를 안쓰럽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선도 잠시 귀연 여사님의 성실함과 정직함은 곧 단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녀는 항상 신선한 나물만 팔았고 저울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나물을 사러 온 아주머니들은 그녀에게 살림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름철에는 뙤약볕 아래서 땀을 흘리며 일했습니다. 아이스박스에 나물을 담가 신선도를 유지했지만 오후가 되면 시들해진 나물을 싼 값에 처분해야 했습니다. 겨울에는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손이 꽁꽁 얼어 나물을 묶을 때마다 손끝이 갈라지고 피가 났습니다. 아가씨, 이 손으로 어떻게 장사를 해 장갑 끼고 이래? 옆 건어물 가게 아저씨의 말에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장갑 끼면 나물이 잘 안 묶여요. 괜찮아요. 이 정도쯤이야. 하지만 밤이 되면 그녀는 얼었다. 녹은 손가락을 보며 흐느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고생은 하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곧 옆에서 잠든 아들의 숨소리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3년이 지나자 시장 구조 개선 사업으로 전통시장이 형성되었고 귀연 여사님도 작은 점포를 얻게 되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더 이상 젖지 않는 자신만의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그녀는 그것이 남편이 하늘에서 도와준 덕분이라고 믿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가게가 생겼네. 여보, 잘 보고 있지? 점포가 생기자 그녀는 판매 품목을 늘려갔습니다. 나물 외에도 건어물, 견과류까지 팔기 시작했고 수입도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어린 아들은 가게 한쪽에서 공부를 하거나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엄마, 이거 뭐야? 맛있어? 호두야, 머리 좋아지는 거 먹을래? 응, 나 공부 잘하고 싶어. 아들이 유치원에 들어가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교육비가 늘어났습니다. 귀연 여사님은 낮에는 가게를 보고 저녁에는 시장 안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까지 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밖에 자지 못할 때도 많았지만 아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기쁨이 그 피로를 씻어내렸습니다. 물가는 계속 올랐지만 그녀의 소득은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학원 한두 개는 다닐 수 있게 되었고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귀연 여사님은 반찬값을 아끼고 옷도 몇 년씩 입었지만 아들에게는 항상 좋은 것을 사주려 했습니다. 엄마, 왜 엄마는 항상 이 신발만 신어? 다른 엄마들은 예쁜 신발 신던데. 이게 편해서 그래. 고무신이 발에 딱 맞아서 일할 때 제일 좋아. 집에 돌아와 발을 씻을 때면 물이 시커매졌지만 그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아들이 잠든 후에야 발의 물집과 굳은 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20년 넘게 일하면서 귀연 여사님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강했습니다. 가끔 시장을 지나가는 남자들이 그녀에게 관심을 보였지만 그녀는 언제나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시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몇 번이고 찾아갔던 시어머니 집은 어느새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고 어디로 이사 갔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상처는 아물었지만 잊히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엄마 오늘 장사 잘 됐어? 매일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이 묻는 그 질문이 그녀의 모든 힘든 시간을 보상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자신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들 지석은 놀라운 학습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게임을 하거나 놀이터에서 뛰어놀 때도 그는 종종 책을 읽거나 문제집을 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공부하라고 강요한 적이 없었지만 지석은 마치 자신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길을 개척하는 것 같았습니다. 밤늦게 가게 문을 닫고 돌아오면 지석은 이미 숙제를 마치고 다음 날 수업을 예습하고 있곤 했습니다. 지석은 진지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 커서 의사 될 거야. 그래야 우리가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 10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치고는 너무 어른스러웠습니다. 귀연 여사님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중학교에 진학한 지석은 반에서 항상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은 그의 재능에 감탄했고 부모 상담 때마다 귀연 여사님에게 특별한 교육을 시키라고 조언했습니다. 귀연 여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좋은 학원은 그만큼 비싼 학원비를 의미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아들의 꿈을 위해 더 많은 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아들, 학원비가 조금 비싸던데 괜찮겠지? 엄마, 걱정 마. 나 장학금 받을 수 있대. 성적만 유지하면 돼. 지석은 항상 그녀의 부담을 덜어주려 했습니다. 그는 시장에서 엄마를 돕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서면서 지석의 학업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아들을 볼 때마다 귀현 여사님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놀고 싶을 텐데 자신 때문에 어린 나이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 괜찮아, 엄마. 내가 공부하는 거 좋아하잖아. 수능을 앞둔 해 지석은 거의 잠을 자지 않고 공부했습니다. 귀연 여사님은 매일 아침 영양 만점 도시락을 싸주었고 밤에는 피로회복제와 간식을 챙겨주었습니다. 수능 당일 그녀는 아들의 시험장 앞에서 온종일 기도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좀 도와줘요. 제발.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지석은 의과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귀연 여사님은 아들을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정말 잘했어. 내가 자랑스러워. 엄마, 이게 다 엄마 덕분이야. 이제 엄마 고생 안 시킬게. 기쁨도 잠시 현실적인 문제가 그들 앞에 놓였습니다. 의대 등록금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지석이 장학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금액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액수였습니다. 귀연 여사님은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낮에는 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저녁에는 인근 식당에서 설거지를, 주말에는 아파트 청소 일까지 했습니다. 몸이 아파도 쉴 수 없었습니다. 엄마, 그만 좀 무리해. 내가 학자금 대출 받을게. 안 돼. 내가 졸업하고 빚더미에 앉을 순 없어. 엄마가 할 수 있어. 그녀는 매달 모은 돈을 꼬박꼬박 저축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늘어날 때마다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술에 취해 돌아온 지석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정말 공부하는 방법도 모르겠어. 다른 애들은 다 부잣집 자식들이라 과외도 받고 좋은 환경에서 자랐는데 나는 그냥 무작정 머릿속에 때려 넣기만 했어. 귀연 여사님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왔잖아.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언제까지 이렇게 좁은 집에서 살아야 해?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보기 싫어. 그녀는 아들의 불만을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저축했습니다. 우리 아들 번듯한 의사로 키워서 병원도 차려주고 좋은 집도 사주고 멋진 결혼식도 올려줄 거야. 그것이 그녀의 꿈이었고 그 꿈을 위해 그녀는 오늘도 새벽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지석이 30대 후반이 되던 해 그는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그는 이제 안정적인 병원 의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귀연 여사님은 아들이 좋은 짝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엄마,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비워도 소개할 사람이 있어. 지석의 목소리에는 수줍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귀연 여사님은 기대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온다니 얼마나 고대하던 순간인지 모릅니다. 누구? 어떻게 만났어? 의대 동기야. 예전엔 그냥 친구로 지냈는데 일하면서 자주 만나다 보니까 만남 당일 귀연 여사님은 아침부터 시장 일을 서둘러 마치고 집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평소 입지 않던 외출복을 꺼내 입고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열자 날카로운 눈매와 깡마른 체형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세련된 옷차림과 화장, 그리고 고급스러운 가방을 든 그녀는 귀연 여사님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주연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인사도 형식적이었습니다. 귀연 여사님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요. 식사 준비해뒀어요. 우리 지석이가 많이 말했어요. 식사 자리에서 귀연 여사님은 며느리가 될 사람에 대해 알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만났는지, 어떤 연애를 했는지, 무슨 취미가 있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더 가까워지게 된 거예요?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주연은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별거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됐죠. 사실 이런 질문들은 좀 사적인 것 같은데요. 귀연 여사님은 당황했지만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지석은 불편한 표정으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주연은 갑자기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귀연 여사님 앞에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제가 결혼 후 시어머니께 지켜주셨으면 하는 내용들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귀연 여사님은 눈을 휘둥그레 뜨고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불필요한 전화 자제, 방문 시 최소 하루 전 연락, 육아 및 가사 조언 삼가 등의 항목이 쓰여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주연은 냉정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너무 직설적인가요? 그냥 서로 불필요한 오해가 없었으면 해서요. 솔직히 딸 같은 며느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머님이 잘해주시려는 마음이 저에겐 부담일 수 있거든요. 귀연 여사님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석은 난처한 표정으로 중재에 나섰습니다. 주연아, 우리 엄마는 그런 사람 아니야. 너무 벽을 치지 마. 당신은 내 마음을 몰라.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어떤지 그냥 서로 적당히 거리 두고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 주연은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가 알아본 결혼식 견적서예요. 제 친정에서는 어느 정도 도와주시기로 했는데 어머님께서는 어떠신가요? 귀연 여사님은 순간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아들 결혼시키려고 평생을 아끼며 모은 돈이 있긴 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돈 이야기를 꺼내는 주연의 태도가 불편했습니다. 사실 지석 씨 말로는 어머님께서 따로 모아둔 돈은 없다고 하시던데. 뭐라고? 내가 언제? 지석이 얼른 끼어들었습니다. 주연아, 그냥 우리끼리 해결하자. 엄마한테 부담 주지 말자. 주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제가 돈 조금이라도 받으면 시집살이 당할 것 같으니까 저희가 대출받아서 알아서 할게요. 귀연 여사님은 충격을 받았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주연의 눈치를 살살 보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평생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키운 아들이 이제는 아내의 말에 꼼짝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방문객들이 떠난 후 귀연 여사님은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주연의 가정교육은 어땠길래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걸까? 사돈댁은 어떤 사람들일까? 불안감이 가득했지만 아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귀연 여사님은 아들이 행복하다면 자신의 불편함은 감수할 수 있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한 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날, 귀연 여사님은 긴장된 마음으로 예약된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첫인상이 좋지 않았기에 사돈 집안도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식당 입구에서 만난 며느리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예상과 달리 밝고 친절한 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뵙게 되어 정말 반가워요. 저는 김미숙이라고 합니다. 사돈의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눈빛에 귀연 여사님은 안도했습니다. 미숙 씨는 며느리와 전혀 닮지 않은 둥글둥글한 얼굴에 부드러운 인상을 가졌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귀연 여사님과 미숙 씨는 의외로 많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술을 잘 마시지 못했고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했으며 비슷한 세대의 가요에 대한 추억을 공유했습니다. 우와, 그 노래 아세요? 저도 젊을 때 너무 좋아했는데. 맞아요. 그 시절에는 카세트 테이프 닳도록 들었죠. 아직도 가사 다 외우고 있어요. 식사가 끝날 무렵 미숙 씨는 귀연 여사님에게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박 여사님, 우리 시간 될 때 따로 만나서 차라도 한잔하면 어떨까요? 오늘은 아이들 때문에 제대로 이야기도 못 나눴는데. 처음에는 단순한 사교적 제안으로 생각했지만 일주일 후 정말로 미숙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단독 만남은 동네 카페에서 이루어졌고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남편이 몸이 많이 안 좋아요. 요즘은 병원에 자주 입원하느라 제가 많이 외롭더라고요. 많이 힘드시겠네요. 저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 키웠어요. 미숙 씨는 귀연 여사님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 아드님을 의사로 키우셨다니. 저는 남편이 있어도 많이 힘들었는데.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우정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미숙 씨는 귀연 여사님에게 자신이 다니는 교회를 소개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아프고 나서 믿음이 더 필요해졌어요. 교회에 함께 가보시겠어요?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귀연 여사님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미숙 씨의 권유로 일요일마다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후에는 함께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합창단 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정말 좋았어요. 힘든 시간을 견디는 건 결국 사람과의 연결 덕분이라는 말이 와닿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미숙 씨 만나고 나서 많이 위로받았어요. 정말 운명적인 만남 같아요. 한 번은 연습 후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미숙 씨가 딸에 관한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주연이는 제 친딸이 아니에요. 결혼하고 몇 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입양했거든요. 귀연 여사님은 놀랐지만 이해하는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랬군요. 전혀 몰랐어요. 시댁에서는 그것 때문에 저를 많이 괴롭혔어요. 집안 대 끊는 것도 모자라 쓸모없는 딸까지 데려왔다면서. 남편마저 약해서 저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죠. 미숙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전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연이를 의사로 키워서 모두에게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죠. 그 아이가 얼마나 훌륭한지, 친자식보다 더 소중한지. 귀연 여사님은 친구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그 모진 시집살이를 견디시면서 딸을 그렇게 훌륭하게 키우셨으니 그래서 주연이가 좀 예민하고 방어적인 면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늘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자랐거든요. 좀 이해해 주세요. 그제서야 귀현 여사님은 며느리의 태도를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모진 시집살이를 겪은 어머니의 영향으로 며느리는 시댁과의 관계에 극도로 경계심을 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고 미숙 씨는 남편의 병세가 악화되자 귀현 여사님의 집 근처로 이사까지 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거의 매일 만나게 되었고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미숙 씨, 친구가 생겨서 정말 행복해요. 평생 장사하느라 친구 사귈 시간도 없었는데 저도요. 박 여사님 같은 분을 이제야 만났다니 운명인가 봐요. 나이 들어 만난 친구가 진짜 친구라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들은 서로의 집을 오가며 식사를 함께 하고 때로는 지방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은 이런 그들의 관계를 별로 반기지 않는 듯 했지만 두 여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서로가 있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미숙 씨는 가끔 귀현 여사님에게 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조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주연이는 마음이 여려요.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사랑받고 싶어 하는 아이예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다가가 보세요. 귀현 여사님은 그 말을 새겨들었고 며느리를 바라보는 시각도 조금씩 바뀌어 갔습니다. 비록 며느리와의 관계는 여전히 서먹했지만 그녀의 어머니와의 우정은 귀현 여사님의 삶에 커다란 기쁨이 되었습니다. 지석과 주연의 결혼식은 화려하게 치러졌습니다. 귀현 여사님은 평생 모아온 돈을 꺼내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풍성했습니다. 신혼부부의 출발이 순탄하기를 간절히 바랐고 미숙 씨와의 우정 덕분에 며느리와의 관계도 조금씩 나아지길 기대했습니다. 결혼 후 석 달이 지났을 무렵 미숙 씨의 남편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투병해온 만성 신부전증이 악화되어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것입니다. 병원에서 전화 왔어요. 이번엔 정말 힘들 것 같대요. 미숙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귀현 여사님은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고 미숙 씨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넘게 간병하던 중 결국 미숙 씨의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 내내 귀현 여사님은 미숙 씨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바깥사돈을 보내드렸습니다. 장례를 마친 미숙 씨는 완전히 지쳐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네요. 그 사람 많이 아팠지만 그래도 내 옆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었는데. 귀현 여사님은 친구를 위로했습니다. 미숙 씨,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있잖아요. 우리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요. 며칠 후 주연이 귀현 여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엄마가 너무 우울해하셔서 걱정이에요. 강원도에 단풍이 예쁘게 들었다고 하던데? 1박 2일로 엄마 모시고 여행 다녀올까 해요. 기분 전환도 되고 좋을 것 같아서요. 귀현 여사님은 반가웠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어머니를 챙기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네. 나도 같이 갈까? 주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 그게 엄마랑 저랑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서요. 다음에 어머님도 모시고 갈게요. 실망스러웠지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귀현 여사님은 미숙 씨에게 전화에 즐거운 여행을 다녀오라고 당부했습니다. 좋은 구경하고 와. 사진 많이 찍어서 보여줘. 그럴게요. 박 여사님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조금 쉬다 오면 마음이 나아질 것 같아요. 여행 첫날 미숙 씨는 약속대로 단풍 사진을 몇 장 보내왔습니다. 빨갛고 노란 단풍 사이에서 환하게 웃는 미숙 씨의 모습이 귀현 여사님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단풍이 정말 예뻐요. 공기도 맑고 산책하기 좋아요.
내일은 등산도 할 예정이에요. 그러나 다음 날 아침부터 미숙 씨의 전화가 받히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걸어도 연결되지 않자 귀현 여사님은 불안해졌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전화가 안 터지는 건가 싶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마침내 주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큰일이 났어요. 귀현 여사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미숙 씨는 어디 있어? 엄마가 산에서 사진 찍다가 미끄러져서 아래로 떨어졌어요. 귀현 여사님은 전화를 들고 있는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미숙 씨가 실족했다고? 네, 구조대가 밤새 수색했는데 낭떠러지라서 흔적을 찾기가. 귀현 여사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얼마 전까지 웃으며 사진을 보내던 친구가, 단풍 구경을 하던 친구가 갑자기 사라졌다니. 지금 어디야? 내가 갈게. 주소 알려줘. 귀현 여사님과 지석은 즉시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작은 시골 종합병원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장례 절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빈관 앞에서 주연이 울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자세히 말해봐. 주연은 눈물을 훔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산책로에서 단풍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더 멋진 각도를 찾다가 발을 헛디디셨나 봐요. 순식간에 아래로 너무 깊은 계곡이라 흔적조차 찾을 수 없대요. 구조대가 수색을 했지만. 귀현 여사님은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시신도 못 찾았는데 어떻게 장례를 치러? 더 찾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경찰이 더 이상의 수색은 무의미하대요. 이미 스문의 시간이 지났고 그 깊이면 살아있을 가능성이. 귀현 여사님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채로 물었습니다. 왜 서울로 안 옮겨? 여기서 장례를 치르면 어떡해? 주연은 초점 없는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시간도 없고 여기 병원에서 도와준다고 해서. 귀현 여사님은 빈관 앞에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평생을 함께 하기로 한 친구가, 이제 막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던 친구가 이렇게 허망하게 떠나다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장례는 초라하게 치러졌습니다. 외딴 병원에서 빈관을 두고 친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미숙 씨, 왜 그렇게 조심성 없이? 내가 같이 갔어야 했는데.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후 귀현 여사님은 깊은 우울에 빠졌습니다. 교회에 가도 합창단에 가도 미숙 씨가 보이지 않는 것이 너무 허망했습니다. 매주 만나던 카페에 혼자 앉아 미숙 씨를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여보, 이젠 하늘에서 미숙 씨도 잘 부탁해요. 미숙 씨를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기 위해 귀현 여사님은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시장 일을 그만둘 생각은 없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체력적으로 힘들어지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무거운 상자들을 나르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장사하는 것이 점점 버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석과 주연이 귀현 여사님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 부부가 함께 찾아온 것이 반가웠습니다. 엄마, 오늘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왔어요. 지석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귀현 여사님은 무슨 일인지 긴장되었지만 밝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저녁은 먹었어? 뭐라도 차려줄까? 아니에요. 식사하고 왔어요. 주연이 대답했습니다. 세 사람이 작은 거실 테이블에 앉자 지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 우리가 병원을 개원하려고 해요. 큰 결심을 했어요. 귀현 여사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병원? 너희들 둘이서? 네. 주연이랑 같이 개원하려고요. 요즘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관절 질환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전망이 좋아요. 주연이 덧붙였습니다. 병원 위치도 알아봤는데 강남 쪽에 좋은 자리가 있어요. 유동 인구도 많고 부유층 노인 환자들이 많은 지역이라 수익성도 좋을 것 같아요. 귀연 여사님은 기뻤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자신만의 병원을 가질 수 있다니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요. 하지만 곧 현실적인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병원 차리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 지석과 주연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지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엄마, 사실 우리가 대출도 알아봤는데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에요. 주연이 말을 끊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희 힘으로는 어려워요. 제 부모님도 계셨으면 도움을 받았을 텐데. 귀연 여사님은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들 부부가 왜 찾아왔는지.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그녀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통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너희들 위해 모아둔 거야. 내가 결혼할 때 쓰려고 했는데 너희가 받지 않았잖니. 그래서 계속 모아뒀어. 지석과 주연은 놀란 얼굴로 통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통장을 열어본 두 사람은 금액을 확인하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매일 조금씩 아낀 거지. 너 대학 보내고 장가 보내고 병원 차려주고 싶어서 악착같이 모았어. 주연이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이런 큰 도움을 주실 줄은 몰랐어요. 귀연 여사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다 너희 행복하라고 모은 거야. 하나만 약속해 줄래? 네, 말씀하세요. 이제 아이 가질 생각 좀 해봐. 내가 손주 보는 게 소원이야. 주연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가 곧 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병원이 안정되면 꼭 아이도 가질게요. 약속할게요. 지석은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이런 큰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갚을 것 없어. 나중에 내 노후는 너희가 책임져 주면 되지. 주연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걱정 마세요. 이렇게 큰 도움을 주셨는데 어머님 노후는 저희가 책임질게요. 귀연 여사님은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이 독립적인 의사가 되어 자신의 병원을 갖게 될 것이고 곧 손주도 안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제 시장 일도 그만두세요. 저희가 생활비 드릴게요. 그래. 이제 좀 쉬어야겠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그날 밤 귀연 여사님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드디어 자기 병원 가지게 됐어요. 당신이 하늘에서 도와준 거죠? 다음 날부터 아들 부부는 바쁘게 병원 개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여사님은 시장 단골들에게 은퇴를 알리고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20년 넘게 그녀의 삶의 터전이었던 공간을 떠나는 것은 시원섭섭했지만 이제는 쉴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박 여사님 그만두신다니 섭섭하네요. 누구한테 남을 사 먹어야 하나? 그동안 고마웠어요. 이제 나이도 있고 아들이 병원 차린다고 하니 좀 쉬려고요. 아이고, 의사 아들 두셨으니 이제 편히 사시겠네. 부럽습니다. 귀연 여사님은 당당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평생 고생한 보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 개원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지석과 주연은 강남의 번화가의 넓은 공간을 임대했고 최신식 의료 장비를 들여놓았습니다. 인테리어도 고급스럽게 꾸몄습니다. 가끔 귀연 여사님도 병원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귀연 여사님은 뿌듯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이렇게 호화롭게 꾸미는 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하는 일이니 믿고 맡기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지석이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 병원 청소하러 와주실래요? 개업 전에 마지막 정리를 하려고요. 그럼 당연히 가야지. 내가 도울 게 있다면 뭐든지 말해. 귀연 여사님은 아들의 병원 개업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이제 시장에서 일하지 않아도 아들 덕분에 편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에 행복했습니다. 병원 청소를 돕기 위해 귀연 여사님은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준 열쇠로 건물에 들어갔지만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병원 내부를 둘러보며 어디부터 청소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을 때 밖에서 지석과 주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반가운 마음에 인사하려고 했지만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 심상치 않게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진료실 뒤에 숨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병원에 문제가 생겼다는 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주연의 목소리가 긴장한 듯 들렸습니다. 경찰이 갑자기 수색을 했대. 원장이 불법으로 환자들을 가두고 있었다면서 조사 중이래.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바보야. 당연히 상관 있지. 어머니가 그 안에 있잖아. 귀연 여사님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 누구의 어머니? 미숙 씨는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설마 엄마가 거기서 발견된 건 아니겠지? 주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 내가 연락해봤는데 경찰이 병원을 봉쇄해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 제발 거기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최소한 말 못하는 상태라든가. 귀연 여사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무슨 대화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어머니는 어떻게 할 거야? 지석의 질문에 주연의 대답이 차갑게 들려왔습니다. 뭘 어떻게 해? 단물 다 빼먹은 늙은이는 이제 필요 없잖아. 그때처럼 똑같이 하면 돼. 어디 지방 야산에 갖다 버려도 되고 아니면 찾을 수 없는 섬으로 보내버려도 되고 그러면 손주 낳으라고 잔소리하는 목소리도 안 들리고 좋지 뭐. 귀연 여사님은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이게 현실인지 악몽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고려장시키려 한다니. 그리고 미숙 씨는 그녀도 같은 운명을 당한 것인가. 아들 부부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귀연 여사님은 급히 비상계단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계단을 내려가다 넘어질 뻔했지만 간신히 버텼습니다. 건물을 빠져나와 정신없이 거리를 걸었습니다. 이럴 수가. 집에 도착한 그녀는 급하게 필요한 물건만 가방에 넣었습니다. 지갑, 주민등록증, 몇 벌의 옷. 그리고 휴대폰을 보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휴대폰으로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길가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녀가 생각해낸 유일한 피난처는 교회 합창단에서 알게 된 이영숙 집사의 집이었습니다. 미숙 씨와 함께 친하게 지냈던 사람으로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숙 씨, 나 좀 도와줘. 잠시 머물 곳이 필요해. 영숙은 놀랐지만 귀연 여사님의 절박한 상황을 보고 즉시 그녀를 들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왜 이렇게 놀란 표정이시죠? 귀연 여사님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아들 부부의 대화, 미숙 씨에 대한 의심, 그리고 자신의 두려움까지. 이게 말이 되나요? 제가 미쳤나요?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니. 영숙 집사는 충격을 받았지만 그녀를 진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일단 진정하세요. 오해일 수도 있잖아요. 그 순간 영숙 집사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받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맞아요. 네. 영숙 집사는 놀란 표정으로 귀현 여사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전화를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박 여사님, 전화 받으세요. 귀현 여사님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귀연 씨, 나야, 미숙이.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의 귀현 여사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미숙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숙 씨. 어떻게 당신은 죽었잖아. 나 살아있어. 2년 동안 대천에 있는 정신병원에 갇혀 있었어. 내 딸이 날 가두고 사망 신고를 한 거야. 귀현 여사님은 온몸을 덜덜 떨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미숙 씨의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딸은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가두고 실족사를 가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귀현 여사님에게도 같은 짓을 하려 했습니다. 어떻게 탈출한 거야? 병원에 경찰 조사가 들어왔어. 원장이 불법으로 사람들을 가두고 보험금 타내는 일을 하고 있었대. 경찰이 환자들을 전부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도 발견됐지. 내가 정신병자가 아니라는 걸 증명했어.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연락한 거야? 영숙 씨 아들이 경찰이잖아. 내가 기억나는 연락처가 너희들밖에 없었는데 내 전화는 안 받고 그 아이들은 믿을 수 없으니까 영숙 씨 아들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어. 귀현 여사님은 믿을 수 없는 우연에 감사했습니다. 만약 영숙의 집으로 오지 않았다면 미숙 씨와 다시 연락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미숙 씨, 나 너무 무서워. 내 아들이. 알아. 귀연 씨 내 딸도 그랬으니까. 돈 때문에 저렇게 변할 줄이야. 어서 여기로 와. 대천 경찰서야. 우리 같이 이 일을 해결하자. 영숙 집사는 자신의 차로 귀현 여사님을 대천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귀현 여사님은 아직도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준 아들이 그녀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그녀를 없애려 한다는 사실을. 여보, 어떻게 이런 일이.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며 죽은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차를 타고 대천으로 향하며 그녀는 앞으로 펼쳐질 진실과 대면할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차로 밤새 달려 새벽녘에 대천에 도착했습니다. 귀현 여사님은 온종일 긴장과 공포로 지쳐 있었지만 미숙 씨를 만난다는 생각에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경찰서 앞에 도착하자 그녀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자 안내 데스크에서 영숙 집사의 아들 정우 경위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박 여사님 많이 놀라셨죠? 이쪽으로 오세요. 정우 경위는 그들을 조용한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귀현 여사님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모포를 뒤집어 쓴 채 떨고 있는 여인, 바로 미숙 씨였습니다. 미숙 씨.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숙 씨는 이전의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변해 있었고 얼굴은 바싹 말라 있었으며 눈에는 깊은 공포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그녀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영숙 집사와 정우 경위는 조용히 방을 나가 두 사람에게 시간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죽었다고, 산에서 떨어졌다고. 미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귀현 여사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 거짓말이었어. 내가 정신병원에 갇혀 있는 동안 주연이가 내 사망 신고를 한 거야. 내 목숨을 보험금으로 바꿨다고. 귀현 여사님은 충격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럼 강원도 여행은? 여행은 갔어. 하지만 산에 가기도 전에 주연이가 차에서 음료수를 줬는데 그걸 마시고 정신을 잃었어. 깨어났을 땐 이미 정신병원 독방에 갇혀 있었지. 어떻게 그런 짓을. 주연이가 어떻게. 미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남편이 남긴 보험금 때문이야. 내가 사라지면 주연이가 모든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거든. 게다가 내 생명보험금까지. 경찰이 다시 방으로 들어와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김미숙 씨는 정신질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불법 정신병원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병원장이 환자 가족들에게서 돈을 받고 불법 감금과 사망 처리를 해주는 비리를 저질렀어요. 최근 익명 제보로 수사가 시작되면서 이런 불법 행위들이 드러났습니다. 귀연 여사님은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럼 내 아들과 며느리도 정우 경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들도 연루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수사 중이에요. 박 여사님께서도 진술을 해주셔야 합니다. 미숙 씨는 자신의 경험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곳은 지옥이었어. 약물로 정신을 흐리게 하고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 내가 미쳤다고, 망상이라고 했지. 처음엔 도망가려고 했는데 그럴 때마다 더 강한 약물을 투여받았어. 점점 내가 정말 미쳐가는 것 같았어. 귀연 여사님은 미숙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떻게 탈출한 거야? 경찰이 갑자기 병원을 압수수색했어. 원장이 체포되고 환자들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내가 정상이라는 게 밝혀졌지. 내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미 사망한 사람이라는 사실도 드러났고. 정우 경위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김미숙 씨가 저희 경찰서로 인계되었고 조사 과정에서 제 어머니 이름을 언급하셨어요. 그래서 연락을 드렸던 겁니다. 귀연 여사님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그리고 그의 아내가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내 아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미숙 씨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 내가 그토록 사랑한 딸이 날 죽이려 했다니. 하지만 이제 우린 진실을 마주해야 해. 정우 경위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두 분 모두 안전이 우선입니다. 아들 부부가 두 분을 찾으러 다닐 가능성이 높아요. 당분간은 비밀스러운 장소에 머무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귀연 여사님과 미숙 씨는 영숙 집사의 집에 임시로 머물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그들의 신변 보호를 약속했고 정우 경위는 수사 진행 상황을 계속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몇 주 후 정우 경위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박 여사님, 아드님 부부가 경찰 소환에 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요. 김미숙 씨의 일은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귀연 여사님은 분노로 떨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직접 들었어요. 나를 고려장 시키겠다고 했다고요. 정우 경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두 분께서 직접 대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미숙 씨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나는 준비됐어. 내 딸의 얼굴을 보고 싶어. 왜 그랬는지 직접 물어볼 거야. 귀연 여사님도 동의했습니다.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진실과 대면해야 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정우 경위의 안내로 두 사람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지석과 주연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진실을 부인할지 아니면 자백할지 귀연 여사님의 가슴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벌어진 대면은 귀연 여사님의 가슴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겼습니다. 지석과 주연은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미숙 씨가 등장하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특히 주연은 죽은 어머니를 보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엄마, 어떻게 살아있어? 미숙 씨는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도 당당하게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내가 나를 묻어버렸다고 생각했니?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살아있는 법이야. 지석은 귀연 여사님을 보자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엄마, 오해예요. 내가 무슨 짓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엄마를 해칠 리가 없잖아요. 귀연 여사님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희 대화를 다 들었어. 고려장이라고 했지? 내 돈을 다 빼앗고 나를 내다 버리려고 했잖아. 결국 수사가 진행되면서
모든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미숙 씨를 가둔 정신병원의 원장이 자백했고, 불법 감금과 사망 신고에 관여한 의사와 병원 직원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주연과 지석의 계좌 내역에서 거액의 송금 내역이 발견되었고, 보험금 청구 서류에서 위조 서명이 확인되었습니다. 재판은 몇 달간 계속되었습니다. 귀연 여사님과 미숙 씨는 매번 법정에 출석해 진술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궁지에 몰리자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계획은 주연이 생각한 거예요. 저는 그저 따랐을 뿐이에요. 거짓말 마. 당신이 먼저 제안했잖아. 우리 어머니처럼 하면 된다고. 그들의 추악한 다툼을 지켜보는 것은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마침내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연과 지석은 사기, 불법 감금,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날, 귀연 여사님은 법정을 나서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미숙 씨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병원 매각과 보험금 환수 과정을 통해 귀현 여사님은 자신의 재산을 일부 돌려받았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살았던 집을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너무 많은 기억이 담긴 곳이었고, 무엇보다 아들 부부가 출소한 후 그녀를 찾아올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갈까요? 멀리 가요.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두 사람은 지도를 펼치고 남해안의 작은 어촌 마을을 선택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작은 집을 임대했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미숙 씨는 여전히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귀현 여사님은 문소리만 들려도 깜짝 놀라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있었기에 그들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오늘은 악몽 안 꿨어요? 조금 나아진 것 같아. 내가 옆에 있어서 그런가 봐. 그들은 매일 아침 바다를 바라보며 차를 마셨고, 마을 사람들과 조금씩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노인회에 가입해 활동도 하고, 작은 텃밭도 가꾸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처는 서서히 아물어갔습니다. 어느 날 마을 축제에 참가했다가 한 할머니가 귀현 여사님에게 다가왔습니다. 딸들이랑 왔어요. 손녀들은요? 귀현 여사님은 잠시 당황했지만 미숙 씨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우린 자식 없어요. 친구끼리 살고 있죠. 돌아오는 길에 귀현 여사님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어? 우리에겐 더 이상 자식이 없어. 그들은 우리를 버린 거야. 이제 우리 둘만 있으면 돼. 그 말에 귀현 여사님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이제는 타인이 되었다는 현실이 고통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미숙 씨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해가 지나고 계절이 바뀌면서 두 사람의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갔습니다. 미숙 씨의 악몽은 줄어들었고 귀현 여사님도 더 이상 문소리에 놀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집에서 소박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을 만들어갔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좋은 생선이 들어왔대. 매운탕 끓여 먹을까? 좋지. 내가 채소 좀 더 심을까 하는데. 내 생각은 어때? 이렇게 소소한 대화들이 그들의 하루를 채웠습니다. 때로는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현재와 미래에 관한 대화였습니다. 어느 날 귀현 여사님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나쁘지만은 않아. 미숙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린 다시 태어난 거야.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는 거지. 그들은 지역 노인회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되었고, 마을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자원봉사도 시작했습니다. 상처받은 두 여인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갔습니다. 가끔 귀현 여사님은 하늘을 바라보며 남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보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강하게 살고 있어요. 세월이 흘러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있겠지만 두 여인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시작되었지만 진정한 우정의 힘으로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는 여정이 되었습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